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지금 정말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프랑스입니다. 뉴스 보셨죠? 파리의 상징인 에펠탑까지 문을 닫게 만든 그 시위와 파업 소식들. 근데 이런 겉으로 보이는 소동 아래에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바로 재정 위기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프랑스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됐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고, 또 이게 세계 경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특히 그 질문 주셨던 것처럼 이 프랑스 위기가 혹시 한국의 미래 모습은 아닐지, 최근 우리나라에서 부유층들이 해외로 나가는 현상하고는 또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제공해주신 자료들을 토대로 프랑스 위기의 진짜 모습이 뭔지, 그리고 이게 우리 한국 사회에 던지는 시사점은 없는지 한번 찾아보려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지금 프랑스가 처한 현실, 그 생생한 장면부터 좀 짚어보죠. 모든 것을 멈추자, 블록공, 블록원이라는 구호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국적으로 시위랑 파업이 벌어지면서 철도, 학교, 병원 같은 필수 서비스들이 마비되고 에펠탑이나 루브르 박물관 같은 유명 관광지까지 문을 닫았다고 하죠. 시위 중에 폭력 사태나 방화, 상점 약탈 같은 안 좋은 일들도 벌어지고 체포된 사람도 수백 명에 이른다고 하고요. 그 JTBC나 SBS 같은 여러 언론 보도를 보면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격렬한 사회적 혼란인데요. 근데 이런 혼란의 진짜 배경에는 거의 통제불능 시즌으로 치닫고 있는 재정 문제가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국가 부채가 이미 3조 유로, 이걸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5천조 원이 훌쩍 넘어요. 5천조요? 와. 네. 이게 얼마나 신박하냐면요. 매 3초마다 1만 유로씩.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500만 원씩 빚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3초에 1,500만 원이요? 그렇죠. 그 GDP 대비 부채 비율도 114%를 넘어서서 유로존 안에서는 그리스, 이탈리아 다음, 그러니까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시장 반응도 아주 싸늘한데요. 그 지표들을 보면 명확합니다. 프랑스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한때 재정 상태 안 좋다고 여겨졌던 그리스보다 더 높아지는 일까지 있었고요. 결국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프랑스의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했죠. 아, 강등까지요? 네. 더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자본 유출 현상이에요. 프랑스 국민들조차 자기 나라 경제 불안을 느껴서 독일 같은 좀 더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자금을 옮기고 있다는 겁니다. 유럽중앙은행 ECB의 결제 시스템 중에 타겟2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보면 이 시스템 상에서 나타나는 프랑스의 부채, 이게 사실상 외부로 빠져나간 자본이거든요. 이게 2020년 이후로 1,700억 유로가 늘어났어요. 근데 특히 이 중에서 절반 이상이 작년 조기 총선 이후, 그러니까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 커지면서 빠져나갔다는 점이 중요해요. 아, 작년이요. 네, 그만큼 프랑스 내부의 불안감이 크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3초에 1,500만 원씩 빚는다니. 아, 정말 상상하기 힘든 숫자네요. 그럼 이렇게까지 상황이 나빠진 근본적인 원인? 대체 뭘까요? 물론 직접적인 불씨가 된 건 정부가 내놓은 긴축 재정 아니긴 했죠. 2026년 예산을 우리 돈으로 거의 66조에서 70조 원이나 깎고 연금이나 복지 혜택은 동결하고 심지어 세금 더 걷겠다고 공휴일까지 이틀이나 줄이겠다는 내용이었으니까요. 시민들이 폭발한 지점도 딱 여기였던 것 같아요. 아니, 마크롱 정부 들어서 부유세는 없애주고 법인세는 깎아주는 식으로 부자랑 기업들한테는 혜택을 줘서 재정 위기를 만들어 놓고 왜 그 뒷감당은 풍부한 시민들한테만 떠넘기냐, 이런 분노죠. 시위 현장 목소리 들어보면 이게 핵심 주장인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 긴축안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죠. 근데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훨씬 오랫동안 쌓여온 구조적인 문제들이 막 얽혀 있습니다. 뭐랄까 프랑스 정치 경제의 근본적인 어떤 과제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구조적인 문제요? 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지적되는 건 프랑스의 고질적인 큰 정부 모델입니다. 정부 지출이랑 수입이 둘 다 GDP의 절반을 넘는 아주 대표적인 나라죠. 특히 연금, 의료, 실업수당 같은 이런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GDP 대비로도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훨씬 높아요. 이러다 보니까 정부가 지출을 좀 줄여보려고 시도할 때마다 번번이 엄청난 사회적 저항에 부딪혀서 좌절되어 왔습니다. 아, 줄이기가 쉽지 않았군요. 네, 매우 어려웠죠.
둘째는 부채가 그냥 계속 쌓여왔다는 점이에요. 지금 이 재정 위기는 뭐 어느 날 갑자기 터진 게 아니고요. 지난 20여 년간 꾸준히 누적된 결과물입니다. 이 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온 독일과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죠. 네, 독일하고 비교가 많이 되죠. 그렇죠. 세 번째로 마크롱 정부의 정책 효과도 좀 따져봐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유세 폐지는 법인세 인하 같은 친기업적인 감세 정책을 폈잖아요. 이걸로 투자가 늘고 경제가 확 살아날 거다 뭐 이런 기대를 했는데 결과는 좀 달랐습니다. 성장 효과는 기대에 못 미쳤고 오히려 재정 적자만 더 깊어졌다는 분석이 많아요. 아, 효과는 별로 없고 적자만 들었다. 네. 프랑스 회계감사원 추정을 보면 이런 감세 정책 때문에 연간 600억에서 82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치면 최대 130조 원이 넘는 세수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와, 130조 원이요. 엄청나네요. 그쵸. 그리고 네 번째 요인은 개혁에 대한 아주 뿌리 깊은 저항 문화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개혁처럼 누가 봐도 좀 필요해 보이는 구조개혁 시도들이 매번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서 좌초됐죠. 이게 단순히 재정 문제에만 영향을 준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프랑스가 디지털 전환 같은 어떤 새로운 시대 변화에 발맞춰 나가는데도 어려움을 겪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아, 혁신도 가로막는군요. 네, 과도한 규제나 이런 사회적 저항이 혁신을 가로막는다는 분석이죠. 그리고 부가적인 요인 하나를 덧붙이자면요. 그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의 관세 정책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이요? 그게 프랑스에도 영향을 줬나요? 네, 프랑스 경제 성장이 이미 좀 둔화된 상태였는데 이런 보호무역주의적인 조치가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교역 환경이 나빠지면 당연히 경제에 좋을 리 없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러 구조적인 문제들이 정말 오랫동안 골마 터진 결과네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데요. 바로 부유층의 엑소더스, 그러니까 탈출 현상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과거 프랑스가 강력한 부유세를 도입했을 때 벌어졌던 일하고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이 꽤 닮았다는 거예요. 그 타일러 씨가 지적한 부분을 보면 당시의 프랑스에서 부유세 부담을 피하려고 수천 명의 부자들이 스위스나 벨지에 같은 이웃나라로 그냥 떠나버렸다는 거죠. 네, 맞아요. 이게 심각한 자본 유출로 이어지고 경제에도 타격을 줬고 그래서 결국 마크롱 대통령이 부유세를 사실상 폐지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요. 이게 어찌 보면 지금 이 위기의 전조 증상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에서도 매우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게 정말 주목할 만합니다. 올해 한국을 떠날 것으로 예상되는 고액 자산가가 약 2,800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순 유출 규모로만 보면 중국, 영국, 인도 다음으로 세계 4위 수준이에요. 세계 4위요? 한국이요? 네, 그 이유를 따져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으로는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 증여세 부담이 꼽힙니다. 최고 세율이 50%에 달하고 또 기업 지분을 물려줄 때는 할증까지 붙으니까요. 어떤 자수성가한 사업가분은 이런 말도 하더군요. 소득의 거의 절반, 그러니까 49.5%를 소득세로 내고 평생 모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하면 거기서 또 절반, 5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요. 아, 네, 실질적으로 세금이 거의 75%에 가깝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300억 벌어야 100억 물려준다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와, 실효세율 75%. 정말 엄청난 부담이네요. 그렇죠. 물론 세금 문제만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자녀 교육 문제라든가 더 나은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를 찾는 거, 그리고 또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요인들도 부유층의 해외 이주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주로 어디로 가나요? 주로 아랍에미리트, 특히 두바이 쪽하고요. 미국,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을 보면 상속 증여세가 아예 없거나 매우 낮고 상대적으로 쉽게 거주권을 얻을 수 있으면서 또 삶의 질도 높다는 점이죠. 예를 들어서 미국은 부부 합산해서 우리 돈으로 약 400억 원까지는 상속 증여세를 면제해주고요. 두바이는 아예 소득세 자체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걸 단순히 애국심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문제는 전혀 아닌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 정말 지극히 합리적인 경제적 선택일 수 있겠다 싶어요. 과도한 세금 부담이나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이 결국 나라의 중요한 자산인 자본과 인재를 밖으로 밀어내는 결과를 낳는 셈이니까요. 프랑스의 과거 경험이 현재 우리에게 주는 어떤 경고음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모여서 국가 전체적으로는 좀 우려스러운 현상이 되는 거죠. 그럼 다시 프랑스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번 프랑스 위기가 과거 2010년대 남유럽 재정 위기 때처럼 유로존 전체, 더 나아가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흔드는 그런 시즌2로 번질 가능성, 이건 없을까요? 프랑스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 충분히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시스템 리스크 측면에서 보면 좀 어떻습니까? 네, 그 부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잠재적인 위험 경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프랑스 은행들의 역할과 상태가 중요해요. 프랑스 은행들이 해외에 가지고 있는 자산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약 2조 3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나 대출 자산인데 이게 세계 4위 수준이에요. 세계 4위요. 프랑스 은행들이요. 네. 그런데 동시에 이 은행들이 자국 국채, 즉 프랑스 정부 빚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어요. 발행된 프랑스 국채의 약 15% 정도를 자국 은행들이 들고 있는 거죠. 아, 그럼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하냐면요. 만약 프랑스 국채 가치가 급락한다면 이 국채를 많이 들고 있는 프랑스 은행들은 엄청난 평가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건 은행의 자본 건전성을 해치겠죠. 그럼 은행들은 손실을 메우기 위해 급하게 돈을 마련해야 할 텐데 이때 해외에 투자했던 자산들, 예를 들어 미국 회사채 시장 같은 곳에 돈을 급히 회수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과정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예기치 못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연쇄적인 충격이 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게다가 프랑스 국채를 외국인이 보유한 비중이 33%로 유로존에서 가장 높다는 점도 좀 불안한 요인입니다. 위기감이 커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먼저 팔고 나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뜻이니까요. 또 영국 은행들도 프랑스에 빌려준 돈이 꽤 많아서요. 한 0.45조 달러 정도 되는데 프랑스가 흔들리면 같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고요. 아, 영국까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2010년대처럼 전면적인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을 좀 더 우세합니다. 아, 다행이네요. 그 이유는 뭘까요? 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번 프랑스 위기는 과거 그리스에서 시작해서 남유럽 전체로 퍼져나갔던 때와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프랑스 내부의 정치적, 재정적 문제 성격이 더 강하다는 거죠. 둘째는 좀 아이러니하지만 프랑스가 어려움을 겪는 동안 이탈리아 같은 다른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 상황은 오히려 좀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위기가 예전처럼 쉽게 전염되지는 않을 거라는 신호일 수 있죠. 네네. 셋째, 유로화 가치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과거 위기 때는 유로화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그랬었죠. 네, 마지막으로 이것도 중요한데 유럽 중앙은행 ECB가 과거의 경험을 교훈 삼아서 대응책을 미리 마련해 뒀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게 TPI, 트랜스미션 프로텍션 인스트루먼트라고 위기 전이 방지 도구인데요. 이건 특정 국가의 위기가 다른 나라로 부당하게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 ECB가 해당 국가의 국채를 사줄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아, 그런 안전장치가 있군요. 그렇다면 글로벌 금융위기로 바로 번질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그래도 잠재적인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정확합니다. 안심하긴 이르지만 과거와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요. 이번 프랑스 사태가 우리 한국에 주는 교훈은 뭘까요? 아까 던지셨던 그 질문, 한국이 프랑스 같은 길을 가지 않으려면 우린 뭘 고민해야 할까요? 프랑스의 그 재정 모델, 특히 높은 사회 지출과 개혁에 대한 저항 같은 것들이 우리 미래 정책 수립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습니다. 네, 프랑스의 경험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됩니다. 한국 역시 프랑스와 비슷한 도전에 직면해 있거든요. 공적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고 고령화 속도는 오히려 프랑스보다 훨씬 빠릅니다. 높은 가계부채 문제도 계속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고요. 프랑스 사례는 한번 늘려놓은 복지 지출을 줄이는 것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 없이 지출을 늘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하는 거죠. 한 번 늘린 걸 줄이기가 정말 어렵죠. 그렇죠. 그리고 앞서 이야기 나눴던 고액 자산가들의 해외 이탈 문제도 이걸 단순히 세금이 높다 낮다의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하면 한국을 자본과 인재들이 머물고 싶어하는 매력적인 투자처이자 삶의 터전으로 만들 것인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프랑스가 그 부유세 논쟁으로 국력을 소모하고 결국 정책을 뒤집었던 것처럼 우리도 단순히 세율 자체에만 매몰될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스템의 경쟁력,
예를 들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예측 가능한 정책, 교육 및 생활 환경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네, 시스템 전체를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또 프랑스가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었던 배경에 과도한 규제와 사회적 저항이 있었다는 분석처럼 우리 사회에도 혹시 혁신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나 저항은 없는지 끊임없이 되돌아봐야 할 겁니다. 결국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과감한 구조 개혁과 함께 자본과 인재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만드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프랑스의 심각한 재정 위기가 단순히 최근의 정책 실패 때문만이 아니라 수십 년간 쌓여온 구조적인 문제와 또 개혁에 대한 사회적 저항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유층의 해외 이주 현상이 과거 프랑스가 정말 값비싼 대가를 치렀던 경험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는 점, 이게 단순한 세금 문제를 넘어서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도 짚어봤고요. 또 프랑스 위기가 당장 글로벌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낮지만 여전히 잠재적 위험은 남아있다는 것도요. 네, 프랑스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정말 분명합니다.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구조개혁이나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을 계속 미루고 동시에 자본과 인재가 활동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든다면 결국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거죠. 눈앞의 문제 해결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정말 장기적인 시각에서 국가 경쟁력을 어떻게 높이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프랑스의 오늘은 우리의 내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세금을 더 걷냐 덜 걷냐 하는 이런 표면적인 논쟁을 넘어서서요. 어떻게 하면 자본과 인재가 스스로 여기서 살고 싶다, 여기서 사업하고 싶다 이렇게 느낄 만한 매력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요? 프랑스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값비싼 교훈을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활용해야 할지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